상상이나 가시나요?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화려했죠.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 그리고 어머니인 저는 방금 막 10억 원 상당의 신혼집 열쇠를 사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안도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축배가 끝나기도 전에 사돈, 그러니까 김국상 씨가 갑자기 던진 한마디에 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뒤이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온 그 말들이 단순한 주사가 아닌 뼈아픈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내주려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열쇠를 회수하고 웃으며 건네던 축배 대신 결혼 중단을 외치게 된 분노로 바뀌기까지. 도대체 그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 한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결혼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사연. 이건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징한 이성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이 결혼 전 짚어야 할 모든 디테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달콤한 약속인지 아니면 조용히 파놓은 함정인지 말이죠.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의 결정이 단 1초의 충동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장혜란 60, 방금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평생 거창한 꿈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혜란 65세 교사입니다. 이름은 그저 하나뿐인 딸, 임유나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뿐이었죠. 딸이 대단한 부자가 되길 바란 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한 사람 만나 존엄을 지키며 살길 바랐습니다. 유나의 결혼을 위해 저는 서울 본가를 팔고 평생 아끼고 모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총 1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방 2개짜리 번듯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위치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고 환경도 쾌적한 곳이었죠. 이건 제 딸을 위한 혼수이자 방패였습니다. 사돈댁인 김씨 집안에 주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올해 35, 대학병원 약사입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일 처리가 야무진 아이죠. 워낙 성실해서 연애가 좀 늦었습니다. 3년 전 딸이 김진호를 데려왔을 때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말수도 점잖고 IT 기업에 다니며 월급도 400만 원 중반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더군요.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별말 없었습니다. 딸 나이도 있고 하니 본인이 좋다면 지지해 주려 했죠. 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문제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유나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리더군요. 엄마, 진호 씨 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엔 자기네 집에서 살자고 하시네. 그 집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인데 대신 천천히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색했습니다. 그 낡은 집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우물거렸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라잖아. 알겠다고 한 건 아냐. 제 마음속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멀쩡한 신혼집 놔두고 왜 그런 말을 꺼냈을까? 며칠 뒤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김진호의 아버지 김국상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유, 사돈. 집을 아주 근사한 데로 장만하셨더구먼. 이참에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도 합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예의를 갖춰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전액 출자해서 산 겁니다. 제 딸아이 몫으로 준 거고요. 명의는 유나 앞으로 할 겁니다. 제 나이에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아이가 안심하고 살 곳 하나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돈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헛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집을 뺏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죠.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건데 너무 선을 그으시네. 가정을 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날 밥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유나는 손에 땀을 쥐며 저에게 눈빛으로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했죠. 그걸 보는 제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버님이 그냥 농담하신 걸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농담이랑 뼈 있는 말을 구별 못할 줄 아니? 그건 떠보는 거였어.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등기권리증을 꺼내 명의가 임유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청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변호사 친구에게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은 장애란이 증여한 것으로 임유나의 고유 재산이며 혼인 후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죠. 사람 마음, 특히 돈 욕심내는 사람 마음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딸을 아끼는 시댁이라면 며느리 명의의 집을 먼저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유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순진해서요. 남자를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하겠죠. 하지만 전 안 됩니다. 제 손으로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불구덩이에 밀어 넣을 순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내는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10월 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웨딩 촬영, 답례품, 청첩장, 호텔 확인 등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제 한복과 패백 음식을 챙겼습니다. 원래라면 설레야 할 준비 과정이 제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딸이 누구랑 결혼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단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 빨래를 개고 있는데 김진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신혼집 인테리어 참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납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혹시 열쇠 좀 미리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디자이너 불러서 치수 좀 재려고요. 잠깐 멍해졌습니다. 챙겨주는 척하지만 실은 떠보는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집 인테리어는 이미 끝났어. 내가 아는 디자이너 써서 완벽하게 해놨으니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 가구 더 필요하면 나중에 살면서 채워 넣어. 그가 2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말투가 살짝 삐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래도 결혼할 집인데 장모님이 혼자 다 처리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저희도 좀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유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선물하기 전에 완벽하게 포장하는 건 내 몫이지. 전화를 끊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포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에 숟가락 얹으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현관 서랍에 있던 신혼집 열쇠 꾸러미를 꺼내 침대 및 개인 금고에 잠가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유나에게도 예비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증여 서류와 특유재산 입증 서류를 재검토하고 자필 편지까지 공증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유난 떤다고 할지 모르지만 60년 넘게 산 제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유나가 제일 좋아하는 몽슈슈 롤케이크를 샀습니다. 달콤한 거 먹이면서 조심스레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에 오니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복 색깔 골라봐. 엄마 피부가 하얘서 이 와인색이 좋을까? 아니면 이 진녹색이 좋을까? 식장 조명이 새서 녹색은 너무 어두워 보일까 봐. 저는 웃으며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대보았습니다. 딸은 오늘 웨딩 플래너랑 있었던 에피소드며 청첩장 인쇄소에서 이름을 잘못 찍은 실수담을 늘어놓으며 깔깔거렸습니다. 딸은 웃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면 진짜 우아하겠다. 식장에서 울면 안 돼? 화장 번져. 안 울어, 안 울어. 진짜 울어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컷할 거야. 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컷 하며 웃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딸이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이 오면 망신살이 뻗치더라도 엄마인 내가 그 손목을 잡아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은 평생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영원한 어둠입니다. 결혼식 당일,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식장은 강남의 5성급 호텔. 유나가 반반 부담하겠다고 우겼지만 결국 그 돈도 제가 몰래 다 채워 넣었습니다. 내 딸 기죽지 말고 보란 듯이 시집 가라고요. 식이 시작되고 유나가 제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계속 김국상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객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 주례석 뒤편에 놓인 작은 상자를 향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준비한 신혼집 열쇠가 들어 있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였습니다. 김국상 씨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 테이블 앞에서 그가 잔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진호가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 부모 도움 없이도 지 힘으로 장가가고 신혼집까지 떡하니 생기고 요즘 젊은 애들 맨손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은 처가덕에 20년은 벌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취하셨네 하며 말렸지만 그는 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 집 말이야. 어차피 다 우리 김씨 집안 거 되는 거야. 명의가 누구면 어때? 살다 보면 다 부부 공동 재산이지. 결국 우리 아들 거지. 제 얼굴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테이블을 노려보았습니다. 친척들은 민망해하거나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김진호가 유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걸 제가 봐버린 겁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집은 이미 우리 건데 뭐. 우리 거.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고 김진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국상 씨만 상황 파악 못하고 어이구, 사부인께서 축사하시려나 보네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여기서 끝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임유나와 김진호의 파혼을 선언합니다. 식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마 하는 유나의 비명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신혼집은 제가 전액을 들여 산 제 딸의 재산입니다. 누구도 공짜로 넘볼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네 집안 것이라뇨? 나 장혜란 평생 헛살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사기 결혼당하는 꼴은 못 봅니다. 저는 주례석으로 걸어가 상자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앞으로 가서 그 열쇠를 그의 손에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내놔. 지금 당장. 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유나에게 갔습니다. 딸은 눈물범벅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이런 결혼 엄마가 허락 못해. 유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유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못 벗고 화장은 다 번진 채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먹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딸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걔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은 제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3년이나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건 널 사랑한 게 아니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한 거지.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기회일지도 몰라. 김진호의 문자였습니다. 진호, 야, 장모님 오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 아빠가 술 취해서 말 좀 실수한 건데 어차피 결혼하면 집은 우리 거 되는 거 맞잖아. 다 된 밥에 재 뿌려? 사실 내가 아빠한테 그랬어. 나중에 슬쩍 등기권리증 가져와서 명의 추가하면 된다고. 사귀기 시작했을 때 작업 쳤어야 했는데 장모님한테 약점 잡혀서 이게 뭐냐.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진호, 솔직히 너도 알잖아. 우리 집 돈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서울 바닥에 집을 사냐. 네 엄마가 집 해준 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좀 살면 덧나냐. 까놓고 말해서 너 35이야. 이 집 아니었으면 누가 널 데려가겠냐. 아빠 말이 맞아. 너만 구워 삶으면 내 인생 펴는 거였는데. 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주워들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걔가 좋은 사람 같니? 딸은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호가 뻔뻔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군요.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만 응대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과드. 누가 자네 장모야? 아니 어머님, 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취하셔서 아시잖아요. 어른들 술 드시면 헛소리 하시는 거. 그럼 자네는 네? 저야 뭐 그냥 말실수죠. 집 문제 정말 욕심 없어요. 그럼 그 문자는 누가 보낸 건가? 귀신이 보냈나? 그제야 사색이 되더군요. 아, 그건 그냥 홧김에 더 들을 것도 없어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왔다 갔다. 내가 쫓아냈어.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3년 사귀면서 걔 휴대폰 비밀번호 아니?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안 알려줬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어. 샅샅이 뒤져봐야지. 딸은 밤새 고민하더니 다음날 김진호가 썼던 월세 계약서 사본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내서 혼전 재산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내 딸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돈 밝히는 홀어머니와 딸, 남자 집 가난하다고 결혼식 당일 파토냄.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속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유나가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다 들켜서 결혼을 깬 거라는 소설까지 썼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네티즌들이 며칠 뒤 자칭 김신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등판해 장혜란 선생이 학교 공금을 횡령해서 그 돈으로 집 투기한 거다라는 댓글을 달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세상은 목소리 큰 놈 편이더군요. 삼류 가십지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습니다. 단독. 명문고 교사 출신 모녀, 혼수 문제로 결혼식 난동. 난측, 사기 결혼 당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행정실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장 선생님, 기사 보셨죠? 재단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학교로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은퇴했는데도 불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 영수증과 서류 뭉치를 들고 학교로 가서 3시간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계 담당 선생님이 장 선생님 서류는 완벽해요. 근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조심하셔야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진짜 내 표는 증거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나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찍혔어. 오늘 병원 출근하는데 누가 입구에서 저 여자가 그 사기꾼 공주님이야 하고 소리치더라. 지하철 탔는데 몰카 찍는 사람도 있었어. 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저 입들 다 다물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아파트 매매 송금 기록, 계약금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세금 계산서, 증여세 납부 내역까지 모든 걸 스캔해서 PDF로 만들고 중요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도 보냈죠. 우린 방어만 해선 안 돼. 공격해야지.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휴대폰을 보던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글 하나 써도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는 글. 상관없다.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글을 썼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교제 시기, 상견례 날짜, 집 구매 일자, 대화 내용, 증빙 서류 사진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 김국상 씨의 망언이 담긴 동영상 클립도 첨부했습니다. 저 집 어차피 우리 거라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었죠. 글을 올린 지 이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하고 퍼가기가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와, 대박. 남자가 완전 날강도였네? 10억짜리 집을 날로 먹으려고? 어차피 우리 거 소름 돋는다. 어머니 판단력 오지시네. 사이다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법적 분석 영상을 올리며 혼전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옹호해줬고 제 제자였던 메이저 언론사 기자가 연락해와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과거 김진호에게 빌려줬던 인테리어 비용일 0만 원 송금 내역을 찾아내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줄 사람이 있어. 소유정 씨, 김진호 전 여자친구. 유나가 SNS로 연락하자 소유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할 뻔 했거든요. 3년 전에도 저한테 집 사라고 꼬드기고 공동명의 하자고 했어요. 두 분이 하신 일 정말 통쾌해요. 제가 증인 설계요. 우리는 소유정 씨의 진술을 녹취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김 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국상 씨가 올린 악성 게시글의 IP가 김진호의 집으로 확인되었고 김국상 씨가 과거 공무원 재직 시절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김진호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람들은 어리숙한 척 하지 마라. 35이 애냐 하며 비웃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유나는 그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나쁜 기억이 묻은 집에 살기 싫어. 아파트는 샀을 때보다 조금 오른 가격에 팔렸습니다. 세금 떼고 10억 조금 넘는 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새 집을 사는 대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 돈 중 5억 원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 나처럼 사기 결혼이나 데이트 폭력, 금전 갈취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명신민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밝게 믿는다는 뜻이자 억울한 사연을 밝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열자마자 도움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유나는 낮에는 약사로 일하고 밤에는 법률 공부를 하며 상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을 하다가 조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주러 온 IT 개발자였죠. 말수가 적고 눈빛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 아직 아니지만 유나가 지금 재단 이사장의 약사인데 부담스럽지 않나.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저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라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합격점을 줬습니다. 1년 반 뒤, 두 사람은 작은 미술관에서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50명 뿐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민석 씨는 혼인 서약서에 결혼 후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적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를 분배받으러 온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소유정 씨도 재단 법무팀 직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우리가 첫 번째로 도왔던 장학생 민지 양도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 후 유나는 예쁜 딸 나은이를 낳았습니다. 나은이가 걸음마를 떼고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은 바로 우리 집 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지켜볼 뿐입니다. 인생에 완벽한 결혼식은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도 없죠.
하지만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제 손을, 그리고 그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제 딸이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전. 한쪽이 전액 부담한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요구. 과연 사랑일까요? 계산일까요? 어머니가 결혼식을 엎어버린 것이 너무 과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명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연과 법적 상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다가가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숨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용기를 쥐었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에 고개를 든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제 눈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쉬어버린 목소리, 울먹임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 복권을 훔친 것, 자신의 탐욕, 그리고 은행에서 쫓겨난 일까지. 그는 이 말을 땅에 뒀으며 반복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제야 저는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권. 며칠 전 장 보다가 잔돈 5천 원으로 무심코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었던 그 복권이 1등이었다니. 발 아래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는 제 눈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어미로서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장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나도 너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방금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웃과 나누려던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배고플 텐데. 따뜻한 국수 그릇을 받아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양심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천륜을 어긴 죄인임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날의 국수 한 그릇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저는 20억의 주인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호의호식하며 쓴다? 가족 없는 부유함은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아들 내외에게 돌아간다? 아니요.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복수한다? 증오에 찬 노파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20살 일기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도심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목수 박씨, 노점상 최 여사의 아이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웃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저 혼자 쓰라고 하늘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은행의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님, 투자 상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식당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같은 식당이요. 돈 없는 노인들, 결식 아동들, 배고픈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는 그런 곳 말입니다. 김 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는 당첨금 수령 절차는 물론 식당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법률 자문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건설업 하는 지인까지 소개해줘서 동네의 폐건물을 싸게 수리할 수 있게 해주었죠. 옥탑방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걸로 무료 식당을 차린다더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이웃들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목수 박 씨는 헌나무로 튼튼한 식탁을 짜주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청소를, 청년들은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제 식당은 순식간에 동네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짐작 취급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짐을 쌌습니다. 미경에게는 서명한 이혼 서류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는 내 양심부터 다시 찾아야겠어. 그는 바로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 막노동판으로 갔습니다. 밑바닥부터 땀 흘려 일하며 가장의 무게와 돈의 가치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식당이 문을 여는 날, 화려한 현수막도 시끄러운 행사도 없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이웃들이 지어준 김할머니의 사랑밥상. 메뉴는 뜨끈한 닭곰탕과 갓 쪄낸 왕만두였습니다. 첫 손님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한 여느 식당과 달리 따뜻한 안부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음식을 퍼주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2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주방에서 설거지가 쌓여갈 무렵 낯뜨근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를 묻힌 햇볕에 검게 그을린 남자.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 구석으로 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고된 현장 일이 끝나면 그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그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묵묵한 행동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를 위해 따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었고 그는 말없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놓았습니다. 끊어졌던 모자 관계는 그렇게 회개와 용서라는 실로 조금씩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지훈이가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전보다 좀 야위고 말수가 줄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훈이 말로는 미경이는 완전히 무너져서 아이들을 돌볼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갈비찜을 해주자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인가 봅니다. 아들과 이웃들을 통해 며느리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친 그녀는 당첨될 줄 알고 미리 카드와 사채로 질러버린 명품 빚더미에 앉아 비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심이 부른 참혹한 대가에 대한 씁쓸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20억 통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사랑,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의 땀방울 속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우연히 식당에 들렀다가 제 사연을 기사로 썼고 김할머니의 사랑밥상은 도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후원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지 않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이 제 낙입니다. 지훈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추석입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식당 평상에 아들과 손주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송편 한 접시와 국화차를 놓고 달을 봅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조잘대고 지훈이는 아이들에게 귤을 까주며 저를 봅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따스한 풍경. 하늘의 둥근 달처럼 제 마음도 꽉 차올랐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누가 전해달래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미경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더니 한 줌의 재가 되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증오해서 태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원망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곧 저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까요. 제가 되어 날아가는 연기를 보며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은 제 생은 이곳 사랑밥상 지붕 아래서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아들에게 버림받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행운을 얻고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며 가족을 되찾은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폐륜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여사님이었다면 은행에서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억을 움켜쥐고 자식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베푸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가 덮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선한 마음은 결국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